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작가입니다. 황작가의 책 읽기,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을 우리는 읽고 있습니다. 제7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7장은 자동 피아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것에 관련된 경제학적 시각입니다. 이건 뭐 경제학적 시각이지만 사회 전체,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책의 406쪽부터 읽어가겠습니다. 소제목은 거대한 역전입니다. 성장이 여전히 군뱅이 걸음이던 1980년대에 불평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토마 피케티와 이메뉴엘 사이에스가 뛰어난 그리고 각고의 노력이 들어간 연구 덕분에 이제 우리는 1980년대 이래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다. 1980년은 레이건이 당선된 해이자 미국에서 국민소득 중 상위 1%에게 가는 몫이 50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다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해다. 광란의 20년대, 영어로는 로링 20s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광란의 20년대가 끝날 무렵이던 1928년에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는 미국 전체 소득의 24%를 가져갔는데 1979년에는 이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다. 그런데 2017년, 우리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인 이때는 다시 1929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1929년이 미국의 이제 대공황이 시작될 때입니다. 소득 불평등의 증가는 부의 불평등 증가를 수반한다. 소득은 사람들이 매년 벌어들이는 것이고 부는 그들이 번 것이 쌓인 것이다. 부의 불평등은 아직 1920년대 수준까지 도달하진 않았지만 상위 1%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2%에서 2014년 39%로 증가했다. 영국도 매우 비슷하다. 미국처럼 영국에서도 대처가 집권한 1979년 무렵이 전환점이었다. 1920년부터 1979년까지는 최상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하락했지만 1979년 이후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말이다. 미국과 달리 불평등이 아직 1920년대 수준에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대륙 쪽 유럽 국가들의 패턴은 매우 다르다. 1920년 이전에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최상위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이나 영국과 별로 다르지 않았고 1920년 이후 불평등이 급격히 감소했다. 여기까지는 미국, 영국과 같지만 이 나라들에서는 그 이후로도 불평등이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소의 부침은 있었고 스웨덴은 1980년대 이후 어느 시점부터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지만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 수치들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즉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전소득을 받기 전의 숫자다. 따라서 여기서 이전소득이란 얘기는 국가가 이제 세금으로 흡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돈, 이게 바로 이전소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부유한 사람들에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소득이 얼마나 재분배되었는지가 감안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는 세율이 낮아졌으므로 1979년 이후 세후 소득 불평등은 세전 소득 불평등보다 심지어 더 크게 증가했으리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1986년 조세개혁 이후 세후 불평등이 세전 불평등보다 약간 더 높았다. 하지만 세전 소득과 세후 소득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든 불평등 추이는 대체로 비슷하다. 조세는 중요한 재분배의 기제이지만 이 시기 불평등의 증가는 조세의 기계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아진 것보다 훨씬 근본적인 현상이다. 그와 동시에 1980년 무렵에 임금 상승세가 멈추었다. 이는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경영자가 아닌 미국 노동자들의 급여는 평균 시급 기준으로 1960년대와 1970년대 내내 증가하다가 1970년대 중후반에 정점에 도달했고 그 이후 레이건 부시 시절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4년에 평균 실질 소득은 1979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고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의 노동자들은 실질 임금이 사실상 하락했다. 대졸 이하, 즉 고등학교 중퇴, 고졸, 대학 중퇴, 전일제 남성 노동자의 주간 실질 소득은 2018년이 1980년에 비해 10 내지 20% 낮았다. 세금 감면을 주장한 사람들의 논리대로 세금 감면 이후 낙수 효과가 있었다면 레이건, 부시 시절에 임금이 올랐어야 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와 반대였다. 매출 중 노동자에게 가는 비중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1982년에는 제조업에서 매출의 50%가 임금으로 지급되었는데 2012년에는 이 숫자가 10%로 떨어졌다. 이 거대한 역전이 레이건과 대처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꼭 레이건과 대처가 원인이라고 가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당선은 성장의 종말이라는 두려운 전망에 대한 공포에 온통 지배되어 있었던 당대 정치의 한 징후였다. 그들이 졌더라도 누구라도 선거에서 이긴 사람은 동일한 길을 갔을 가능성이 있다. 더 중요하게 레이건과 대처의 정책이 불평등 증가의 주된 이유라는 평가 또한 따져보지 않고 받아들여도 될 만큼 꼭 그렇게 명백한 것은 아니다. 이 시기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진단 그리고 그 진단에서 나오는 정책적 함의는 경제학계에서 아직 명확한 결론 없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토마 피케티 같은 사람들은 전적으로 당시의 정책 변화에 탓을 돌리지만 다른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기술 변화를 포함한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강조한다.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당시 세계 경제에 중대한 전환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1979년부터 중국이 시장 개혁에 돌입했고 1984년에는 인도가 자유화 조치를 시작했다. 곧 이 두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 대열에 합류했다. 이 시기에 전 세계 GDP 대비 무역 비중은 50%나 늘었고 이는 3장에서 논의했던 결과들을 낳았다. 컴퓨터 기술의 도래도 이 시기의 특징적인 변화다. 1975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립되었고 1976년에는 애플 1이 선을 보였으며 1977년에 베스트셀러가 된 애플 2가 나왔다. 1981년에는 IBM이 첫 개인용 컴퓨터를 내놓았고 1979년에는 일본에서 NTT가 처음으로 대중적으로 판매된 휴대용 전화기를 선보였다. 2018년 8월에 애플은 휴대전화 판매 강세에 주택에 힘입어 처음으로 조 달러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가 되었다. 기술 변화와 세계화가 미국과 영국에서 발생한 불평등 증가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두 나라의 정책, 특히 조세 정책은 불평등 증가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까? 컴퓨터와 함께 다른 기술적인 변화들도 찾아왔다. 로버트 고든이 다시 읽겠습니다.
로버트 고든이 주장하듯이 산업혁명을 불러온 증기기관처럼 혁명적인 변화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증기기관과 그것의 자매기술인 내연기관처럼 컴퓨터 및 전산화 관련 기술은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없앴다. 오늘날 타자수로 생계를 잇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괄호 열고 아비지트가 어렸을 때 살았던 콜카타 동네에서는 아직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다. 나무 아래에 3명 정도가 앉아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정부가 발급한 문서에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를 타자로 입력해준다. 속기사도 거의 없어졌다. 백악관에서조차 속기사를 볼 수 있을 날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 진보의 상당 부분은 숙련도가 더 낮은 노동자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숙련 편향적인 기술 변화는 대학 교육의 투자 수익이 왜 급증했는지를 설명해 준다. 하지만 소득 분포의 맨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숙련이 소득 분포의 가장 꼭대기에서 갑자기 뛰지 않았다면 말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숙련이 교육 및 임금 수준과 함께 비교적 연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예상한다. 따라서 맨 꼭대기에서 소득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단지 기술 진보 때문이라면 소득 분포상에서 슈퍼 리치들의 구간만이 아니라 그냥 리치들의 구간도 아래와 격차가 크게 벌어졌어야 한다. 하지만 5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의 소득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그냥 리치인 연소득 10만에서 20만 달러인 사람들의 임금은 평균보다 약간만 빠르게 상승했다. 이는 성층권으로 치솟은 맨 꼭대기층의 소득 증가를 기술 변화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또 기술 변화는 부유한 나라들 전반적으로 모두 비슷했으므로 미국과 대륙 쪽 유럽 국가들 사이의 차이도 설명하지 못한다. 네, 다음 소제목은 승자 독식 물음표입니다. 테크놀로지는 경제가 조직되는 양상도 변화시켰다. 하이테크 혁명의 가장 성공적인 발명 중 많은 것이 승자 독식 제품이다. 전 세계가 페이스북을 쓰는데 나 혼자 마이 페이스에 남아있는 것은 무의미하다. 누군가가 내 트윗을 리트윗해 주지 않는다면 트위터에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 기술 혁신은 첨단 산업뿐 아니라 기존의 산업에도 변혁을 가져왔고 요식 숙박업이나 운수업처럼 전에는 하이테크 분야와 거의 관련이 없어 보였던 산업에도 도입되어 커다란 이득을 창출했다. 이를테면 운전사들이 모든 승객이 특정한 차량 공유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안다면 자신도 그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고자 할 것이다. 앞에 나온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하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카카오톡을 씁니다. 근데 나 혼자 아무리 좋아도 카카오톡을 혼자 쓰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중이 이용하는, 즉 일종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승객들 또한 모든 운전자가 특정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플랫폼을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 효과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설명해준다. 또 월마트, 페더럴 익스프레스 같은 옛 경제의 거대 기업들이 가진 장악력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준다. 이러한 기술 혁신으로 수요가 세계화되면서 브랜드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다. 중국이나 인도의 부유한 고객들이 이제 동일한 물건들을 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검색과 비교가 가능해지고 페이스북 등 자랑하고 과시할 수 있는 일상적인 채널이 생기면서 소비자는 가격과 품질의 차이 그리고 유명에 더 민감해지게 되었다. 죄송합니다. 유명이 아니고 유행에 더 민감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승자가 독식하는, 전체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독식하는 경제가 생겨났다. 이 시장에서는 한두 개의 기업이 시장의 방대한 부분을 점유한다. 5장에서 경제성장을 논의하면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업종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두 개의 기업에 점점 더 집중되는 추세이고 슈퍼스타 기업의 지배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의 집중도가 더 높은 업종에서는 매출 중에서 임금으로 가는 몫의 비중이 더 감소했다. 독점 혹은 준독점이 된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그 수익을 노동자보다는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집중화의 심화는 임금의 상승 속도가 GDP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준다. 또한 슈퍼스타 기업의 부상은 전반적으로 임금 불평등이 심화되어 온 이유도 설명해준다. 몇몇 기업은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아서 직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기업들 사이의 수익성 격차가 전보다 커졌다. 슈퍼스타 기업들 외에도 명백한 승자와 명백한 패자가 존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불평등 증가 중 3분의 2 정도는 기업 간 임금 격차로 설명할 수 있다. 나머지는 동일한 회사 내에서의 격차 증가로 설명된다. 기업 간 격차가 증가한 것은 상당 부분 누가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지가 달라진 데서 기인했다. 낮은 임금을 주는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던 노동자가 더 많은 보수를 주는 회사로 이직을 한 것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게 그 노동자의 생산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더 생산적인 노동자들이 점점 더 또 다른 생산적인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게 되리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을 많이 주는 예를 삼성.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 삼성으로 더 높은 임금을 쫓아서 가게 되고 그들의 노동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업은 더욱더 노동 생산적인 효율적인 기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냥. 이것은 슈퍼스타 기업들이 자본과 양질의 인력 모두를 끌어들인다는 이론과 잘 부합한다. 생산적인 사람이 생산적인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 더 큰 이득을 얻는다면 시장은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더 생산적인 기업을 형성하게 해야 하고 그 결과로 이런 기업에서는 다른 기업들에서보다 임금이 높아져야 한다. 이에 더해 어느 기업이 인재를 모으는데 막대하게 투자를 했다면 그런 기업의 성과는 CEO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게 된다. 가령 CEO가 그 인재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경우 엄청난 생산 역량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기업은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가당치 않게 과도하다고 여겨질 만한 막대한 봉급을 제시해서라도 최고의 CEO를 데려오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서 보면 꼭대기 쪽에서 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유능한 경영자를 데려오는 것의 가치를 매우 높이 사서 기꺼이 막대한 보수를 지불하려 하는 슈퍼스타 기업이 많아진 것을 반영하는 현상일 뿐이다. 경제가 경직적이라는 점도 기업 간 불평등 증가에 일조한다. 몇몇 업종에서 생산이 슈퍼스타 기업에 집중되면 무역과 기술 변화의 충격으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생기는 것에 더해 그 업종의 다른 기업들이 곳곳에서 문을 닫게 된다. 아마존이 생기고서 각지에서 지역 백화점들이 문을 닫은 것이 그러한 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이사를 가지 않으므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있는 지역에서 임금의 증가 속도가 둔화하거나 하락으로 반전된다. 임대료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문을 닫지 않고 생존한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좋은 소식이다. 특히 현지 수요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고객들에게 주로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 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얻게 된 수익을 재투자한다 해도 지역의 쇠락을 막기에는 결국 충분치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갈리는 것은 생산성의 차이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전적으로 운에 달린 일인지도 모른다. 만약 당신의 기업이 쇠락하는 지역에 있는데 다행히 다른 지역의 시장이나 세계 시장에서 계속 판매를 이어갈 수 있다면 당신의 사업은 당분간 번창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이 너무 쇠락해서 전체적으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나면 당신의 회사도 피해를 입기 시작할 것이다. 요컨대 세계화와 IT 산업의 부상이 경제의 경직성과 결합해서 그리고 지역 특유의 변화들을 포함한 그 밖의 요인들과 결합해서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위계가 존재하는 세계를 만들었고 이는 불평등 증가에 기여했다. 이렇게 보면 불평등의 증가는 안타까운 일이긴 했어도
멈출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덴마크 정부에서 무언가는 썩지 않았다. 하지만 승자 독식 논리도 불평등의 증가를 설명하기에 여전히 불충분하다. 숙련 편향적 기술 진보 설명도 그랬듯이 이 설명은 미국만이 아니라 덴마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덴마크에서는 불평등이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20년대에는 덴마크도 미국처럼 전체 소득 중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하는 불평등한 자본주의 국가였다. 하지만 그 이후 불평등이 감소했고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정도다. 덴마크는 작은 나라지만 거대 해운회사 머스크, 전자소비재 업체 뱅앤올룹슨, 투보그 맥주 등 규모가 크고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 많은 나라다. 그런데도 덴마크에서 꼭대기층의 소득은 그렇게 많이 치솟지 않았다. 서구 유럽의 많은 나라와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들과 미국은 왜 차이가 날까? 한 가지 답은 금융 분야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투자은행, 정크본드, 헤지펀드, 모기지 담보부 증권, 민간 에쿼티 펀드, 퀸트 등 하이엔드 쪽 금융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그리고 하이엔드 금융은 최근에 천문학적인 수익이 발생한 영역이기도 하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금융 전문 교수 2명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문적인 자산 운용사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매년 펀드 매니저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전체 투자금의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투자자가 은퇴를 위해 저축한 돈을 30년간 투자한다고 쳤을 때 처음 투자한 자산의 3분의 1이 펀드 매니저에게 가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이것도 하이엔드 금융을 상징하는 헤지 펀드, 민간 에퀴티 펀드, 벤처 캐피탈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가져가는 몫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이들은 매년 투자 금액의 3 내지 5%를 받는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그랬다. 그리고 하이엔드 금융에 투자된 금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므로 펀드 매니저 중 일부가 매우 부유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금융 분야 종사자들은 엇비슷한 역량을 가진 다른 분야의 종사자들보다 소득이 50 내지 60%나 높다.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이렇지 않았다. 금융 분야 종사자의 소득 증가는 꼭대기층 소득이 급상승하는 데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했다. 영국에서는 1998년부터 2007년에 소득 상위 1%에 속하는 사람 중 금융 분야 종사자가 차지한 비중이 5분의 1에 불과했지만 이 소수의 사람이 상위 1%의 소득 증가분 중 60%를 가져갔다. 미국에서는 1979년에서 2005년 사이 꼭대기층 소득 중 금융 종사자에게로 가는 비중이 거의 2배가 되었다. 프랑스 괄호 열고 이곳에서는 금융이 아직도 대체로 은행과 보험업을 의미한다. 인 프랑스에서는 불평등의 증가가 훨씬 완만해서 1999년부터 2007년에 국민소득 중 가장 부유한 0.1%에 가는 비중이 1.2%에서 2%로만 증가했을 뿐이지만 그 다음에 금융위기로 줄었다가 2014년에 다시 증가했다. 그 증가분의 절반이 금융소득 분야에서 소득 증가 때문인 것으로 추산된다. 위에서 언급한 슈퍼스타 서사는 금융 분야에 잘 맞지 않는다. 금융은 팀 스포츠가 아니다. 흔히 금융에서는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특정한 불합리를 예리하게 짚어내거나 다음번에 구글, 다음번에 페이스북이 될 싹수가 보이는 곳을 남들보다 먼저 알아보는 개인적인 천재성과 안목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평범한 펀드 매니저가 매년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이유가 된다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인 액티브 펀드는 시장 지표를 따라가는 것을 추구하는 펀드인 패시브 펀드보다 대체로 실적이 좋지 않다. 미국에서 뮤추얼 펀드는 평균적으로 주식시장보다 성과가 저조하다. 개인의 능력이라는 언어만 빌려왔을 뿐 능력 자체는 가져오지 않은 듯 보인다.
금융 분야 종사자들이 얻는 프리미엄의 대부분은 순전히 지대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규정인 것 같다. 여기서 지대는 토지에 관련된 이득입니다. 능력이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특정한 직업에 안착할 수 있었던 행운에 대한 보상인 것이다. 가난한 나라의 정부 일자리가 갖는 지대처럼 금융 종사자들의 지대도 노동시장의 전체적인 기능을 왜곡한다. 여기서 지대는 이제 조금 달리 쓰였네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 전개되고 있었던 2008년에 하버드 졸업생의 28%가 금융 분야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많은 부분 금융장인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결합해 생긴 위기였다 라고 지금 금융업에 관련된 부정적인 시각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1969년부터 1973년에는 이 비중이 6%였다. 이것이 우려할 만한 일인 이유는 어떤 직업이 유용성과 상관없이 프리미엄을 받으면 가령 펀드 매니저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엄청난 수수료를 받거나 뛰어난 MIT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주식을 1000분의 1초 단위의 초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고용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더 유용한 일을 하는 기업이 재능 있는 인재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더 빠른 속도로 주식 거래를 하면 수익이 올라갈 수 있다. 거래인이 새로운 정보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대응 속도라는 것이 이미 초단위보다 작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이 어떻게 경제의 자원 배분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킨다는 것인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가장 뛰어난 인재가 들어오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은 금융기업이 홍보와 마케팅에서 단골로 드는 이야기지만 그 뛰어난 인재들을 데리고 유용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 인재들의 역량을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정상적인 사회였다면 그들은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고 있거나 췌장암을 치료하고 있었을지 모른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거대 기업 CEO의 보수와 보너스는 이사회의 성과보상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위원들은 다른 회사가 CEO들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보너스를 잣대로 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전염 효과가 발생한다. 한 회사, 즉 가령 금융회사가 CEO에게 보수를 더 많이 지급하면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들 역시 자사의 뛰어난 CEO가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만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된다. 보수를 더 지급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의 CEO가 자신이 함께 골프 치는 다른 CEO들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다고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CEO들에게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다른 기업에서는 CEO의 보수가 어떤지 목록을 작성해서 알려주는 컨설턴트도 있다. 이들은 CEO에게 매우 높은 보수를 주는 곳들로만 목록을 뽑는데 아주 능숙하다. 이렇게 해서 금융회사 CEO의 높은 보수는 다른 영역으로 전염된다. CEO들이 타사 CEO들의 보수를 비교 대상으로 놓고 연봉을 협상하면서 CEO들의 보수가 증가했고 이 현상은 거대 기업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더 작은 기업들로도 또 비영리 기구로도 확산되었다. 금융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CEO들이 이 사회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법한 사람들 아니면 그냥 이사 수당을 받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면서 이 상황은 한층 더 심화된다. 그 결과 CEO들은 종종 순전히 운에 의해 막대한 보상을 받는다. 가령 주식시장에서 순전히 운이 좋아서 기업 가치가 올라갈 때, 즉 유가가 상승한다든가 환율이 유리하게 변동한다든지의 경우에 보수가 올라가는 것이다. 한 가지 예외는 대주주가 이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대주주가 자신의 돈이 걸려 있으므로 CEO가 어떻게 경영하는지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CEO가 생산적인 경영보다 운으로 보상을 받는 정도가 덜하다. 스톡옵션도 CEO의 보수를 치솟게 하는데 일조했다. 스톡옵션은 CEO의 보수가 다른 무엇도 아니고 오로지 주주 가치하고만 연결되는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또한 경영자의 보수를 주식시장과 연계하는 것은 경영자의 보수가 기업 내 임금 분포 스케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스케일 상에 있으면 CEO가 자신의 보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아래쪽의 임금도 함께 올려야 한다. 하지만 스톡옵션이 있으면 기업 내에서 아래쪽의 임금을 올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인건비를 포함해 비용을 쥐어짜야 할 필요가 있다. 한때는 직원들에게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요구한 대신 직원들을 챙겨주었던 가부장적인 온정주의가 거대 기업의 특징이었지만 이제 그러한 온정주의는 소프트웨어 기업의 최상층 노동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되었고 장시간 노동의 대가로 공짜 음식과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형태를 띠게 되었다. 요컨대 덴마크의 사례가 제기하는 수수께끼의 한 가지 답을 대륙 쪽 유럽 국가들보다 미국과 영국에서 금융이 훨씬 더 지배적이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명문대를 나온 우수한 인력이 금융 분야를 더 매력적인 진로로 여겼을 가능성이 크다. 또 스톡옵션, 더 일반적으로 주식시장과 연계된 보상도 앵글로색슨 국가들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식시장에 익숙한 사람이 더 많고 주식시장에서 가장 적정한 규모의 기업들이 거래되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이다. 네, 다음 소제목은 최고 세율과 문화적인 변화입니다. 토마 피케티가 주장했듯이 낮은 세금 역시 불평등에 크게 일조했을 것이다. 소득 분포의 최상층에서 세율이 70% 혹은 그 이상이면 기업은 경영자에게 막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액수를 줄이려 할 것이다. 최고 세율이 그렇게 높으면 기업의 이사회는 명백한 상충적 교환관계에 직면한다. 최고 세율이 70%이면 경영자가 받는 보수 1달러당 30센트만 경영자의 손으로 들어가는데 기업이 지출한 돈은 여전히 1달러다. CEO 입장에서는 높은 보수의 실질적인 가치가 줄어들고 이사회로서는 CEO에게 그가 꼭 해보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허용해 주는 등 다른 화폐로 보상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든다. CEO가 해보고 싶은 사업이 주주들이 원하는 것과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주들은 기업 자체가 커지는 것보다 수익이 높아지는 것을 원하므로 실제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전문 경영자들은 CEO들이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가면서 자신들의 거대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회사의 노동자나 사회에는 더 좋을 수 있다. 가령 CEO는 기업을 성장시키는 것, 노동자에게 좋은 회사가 되는 것, 세상에 도움이 될 새 제품을 개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 이러한 우선순위가 주가를 부양하는 데 꼭 최선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주주들은 CEO가 만족해하면서 계속해서 그 회사의 경영을 맡게 하기 위해 이를 용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고 세율이 높을 때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지 모른다. 따라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었던 매우 높은 세율의 핵심은 거부들을 등쳐먹는 것이라기보다 거부들의 존재를 없애는 것이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해 보인다. 그때는 초고소득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가 최고 세율이 30% 아래로 떨어지면서 천문학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기업에나 그것을 받는 CEO에게나 다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다. 다른 말로 높은 최고 세율은 세후 불평등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세전 불평등을 줄이는 효과도 낸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럽과 미국의 불평등이 최근 몇십 년간 차이를 보인 이유가 세전 불평등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몇 실증 근거가 시사하는 바로 미국에서 최고 세율이 크게 인하된 것이 이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가령 국가 간 비교를 해보면 1970년부터 현재까지 최고 세율의 감소 규모와 불평등 증가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스웨덴, 스페인, 덴마크, 스위스 등 최고 세율이 계속 높게 유지된 나라에서는 최고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그리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 아일랜드,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포르투갈 등 최고 세율을 현저하게 줄인 나라에서는 최고 소득자가 가져가는 몫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세율 외에
최고 소득자의 존재가 사회적으로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분위기를 불러온 문화적 변화도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우리의 분석대로 금융 분야 종사자들이 받는 높은 보수가 지대라면 그들은 자신이 가져다주는 어마어마한 보수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주주들에게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확신시킬 수 있었을까? 우리는 레이건 대처 혁명의 기저가 된 인센티브 서사가 부유하지 않은 사람 상당수에게 초고소득자의 천문학적인 보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 면이 있다고 본다. 중간에 좀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소득자들이 천문학적 보수에 대해 조금이나마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유한 사람들 대부분에게 다시 읽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중간 설명까지 포함해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레이건 대처 혁명의 기저가 된 인센티브 서사가 부유하지 않은 사람 상당수 그리고 최고소득자들의 천문학적인 보수에 대해 조금이나마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부유한 사람 대부분에게 초고소득자의 천문학적 보수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 면이 있다고 본다. 인센티브가 지금 중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원인을 만드는데. 아마도 세금 인하는 이러한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전환을 반영하는 한 가지 징후였을 것이다. 즉 원인보단 나중에 하나의 그냥 요건에 불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반영한 결과였다는 얘기입니다. 세금 인하가, 최고 세율 인하가.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전환은 세율의 변화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다. 자신이 받는 돈이 노력을 기울여 획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한 부유한 사람들은 아무런 사회적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채로 스스로에게 막대한 돈을 지급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센티브 개념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이러한 서사를 퍼뜨리고 정당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제학자 상당수가 전체적으로 세율을 더 높이는데 반대하지 않더라도 CEO들이 받는 엄청나게 높은 보수에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서사는 계속 확산되어 오늘날에도 미국과 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명백히 분노하면서도 자원이 꼭대기 쪽으로 점점 많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비난하기보다 이민자와 자유무역을 비난한다. 여기서 서사란 얘기가 조금 이제 우리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이런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즉 업계의 슈퍼스타가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의 대단히 훌륭한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 아메리칸 드림과 관련 있는, 야, 저렇게 누구나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유명한 CEO들의 월급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인센티브 서사의 기본적인 전제, 즉 가장 생산적인 사람이 최선을 다하게 해서 나머지 사람에게도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하려면 그들이 손에 쥘 수 있는 보수를 높여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전제는 옳았는가? 고소득자가 일에 쏟는 노력의 세율이 어떤 영향을 미친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네, 다음 소제목은 두 축구 이야기입니다. 유럽은 미국보다 평등한 사회다. 세전소득 불평등이 훨씬 덜하고 조세 부담률이 높으며 조세 자체도 매우 누진적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예외가 하나 있으니 바로 최고의 운동선수들이 받는 보상이다.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야구는 사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어느 팀의 연봉 총액이 제한액을 넘으면 팀이 벌금을 내야 한다. 기준을 한번 넣으면 5년 동안 초과분의 22.5%를 내야 하고 반복적으로 넣으면 벌금이 초과분의 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미국의 다른 스포츠, 즉 미식축구나 농구, 메이저리그 축구도 연봉의 상한을 두고 있다. 이를테면 2018년 NBA에서 연봉은 팀당 1억 7,700만 달러를 넘을 수 없다. 여기선 그 용어를 쓰지 않았는데 이런 걸 이제 셀러리 캡이라 합니다. 팀별로. 팀의 한계를 뒀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야 이제 특정 팀으로 우수한 선수들이 몰리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은 아니다. 하지만 2018년에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는 연봉 8,400만 달러를 받았다.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미국에서 프로스포츠 선수의 연봉에 상한을 두는 것은 북유럽식 이상주의적 발현이 전혀 아니다. 연봉 상한제의 실제 이유는 비용 통제다. 구단주들이 카르텔 형성해 수익 중 선수에게 가는 몫을 제한하는, 따라서 아마도 자신들이 갖는 몫을 늘리는 한 가지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연봉 상한제에는 좋은 점이 있고 이것이 표면적으로 제시되는 연봉 상한제의 이유다. 팀 간에 어느 정도 형평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경기가 더 재밌어진다는 것이다. 무제한의 연봉 지출은 팀 간 격차를 너무 지나치게 키울 수 있고 그러면 늘 소수의 특정한 팀만 우승권에 들게 된다. 유럽의 프로축구에는 연봉 상한이 없는데 몇몇 팀, 즉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의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아스날, 첼시 등은 두드러지게 많은 돈을 쓰고 그 덕분에 도전받지 않는 지배자의 위치를 누린다. 2016년에 여기에 속하지 않는 레스터 시티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우승할 가능성은 5000분의 1이었다. 살아있는 엘비스 프레슬리와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차라리 더 높아 보인다. 레스터 시티가 모두를 놀래키면서 우승했을 때 도박사들은 총 2,500만 파운드를 잃었다. 연봉 상한제에 대해 반대한 사람도 많다. 포브스지에 게재된 한 기사는 연봉 상한제를 비미국적이라고 묘사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 기초할 때 고용된 직원, 즉 프로스포츠의 경우 운동선수에게 지출하는 돈은 성과에 기반해야 하며 그 시스템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선수들도 당연히 연봉 상한제를 싫어하며 매우 불공정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연봉 상한제에 반대하기 위해 여러 차례 파업도 했다. 하지만 선수들이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더 열심히 뛸 것이라는 인센티브 서사적 주장을 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은 흥미롭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도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뛰기에 충분하다는 데는 다들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네, 이상으로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승리는 유일한 것이다 라는 부분부터 읽어가겠습니다. 네, 모두 편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독서해 주셔서 오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황 작가였습니다.